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들기는 밤이었다. 윤호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삼촌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이놈이 또 얼마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도자기 화분이 흩어져 있었다. 삼촌이 아끼던 것이었다. 윤호는 단지 먼지를 닦으려 했을 뿐인데 손이 미끄러져 떨어뜨리고 말았다. 미안해요, 삼촌. 제가 돈 벌어서. 돈, 너 같은 놈이 무슨 돈을 벌어. 삼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 부모가 사고로 죽은 뒤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얘가 있으면 우리 살림만 더 힘들어진다고. 삼촌네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호를 짐으로 여겼다. 15살 소년의 식비도, 입을 옷도, 심지어 존재 자체도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부모님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보험금도 진작 바닥났다. 이제 그만 나가라. 나는 더 이상 내 뒷바라지 못하겠다. 윤호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무정하게 등을 돌렸다. 삼촌, 제발 가방이나 챙겨서 당장 나가. 결국 윤호는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구겨 넣고 집을 나섰다. 밖은 이미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얇은 점퍼 하나로는 칼바람을 막을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어른도 없었다. 윤호는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지는 거리를 지나 인적이 끊긴 공단 지역으로 향했다. 폐허가 된 공장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새어들어왔지만 그나마 눈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윤호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몸을 감출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은 없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래도 윤호는 악착같이 버텼다. 부모님을 따라 죽고 싶지는 않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소년의 작은 몸은 추위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사흘째 되는 새벽, 윤호는 배고픔과 추위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폐공장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헤맬 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건 뭐지? 다른 건물들은 모두 어둠에 잠겨 있는데 유독 그곳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었다. 낡은 간판에는 도연목공소라고 적혀 있었다. 반쯤 열린 철문 사이로 톱질 소리와 함께 나무 냄새가 풍겨 나왔다. 윤호는 주저하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작업대 앞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다. 주름진 손놀림은 능숙했고 집중하는 모습에서 장인의 품격이 느껴졌다. 그때 윤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다. 누구냐? 박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윤호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윤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다. 도현은 소년의 창백한 얼굴과 남루한 차림새를 살폈다. 며칠 굶은 게 분명했다. 들어와. 뜻밖의 말에 윤호는 망설였다. 들어오라니까. 바람 찬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목공소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향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다. 도연은 한쪽 구석에 놓인 가스레인지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앉아. 윤호는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았다. 곧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이 앞에 놓였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윤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칠 만에 처음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본 도연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집은 없어요.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낡은 담요 하나를 건네주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자. 그날 밤 윤호는 나무 냄새에 둘러싸인 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도연은 야간 작업을 계속하며 가끔 잠든 소년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도 이런 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윤호가 깨어났을 때 도연은 이미 작업에 한창이었다. 일어났냐? 네, 감사했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윤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살고 싶으면 일부터 배워라. 도연이 대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놈은 여기서 못 산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겠다는 놈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윤호의 눈이 반짝였다. 희망이 보였다. 허드레실부터 시작한다. 청소, 심부름, 자재 나르기. 하기 싫으면 언제든 나가도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윤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폐허에서 건져 올린 작은 희망의 불빛과 함께 목공소에서의 인연이 흘렀다. 처음에는 톱밥 치우기와 도구 닦기만 하던 윤호였지만 이제는 제법 나무를 다룰 줄 알게 되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는 한층 넓어졌다. 이번엔 의자를 만들어 보자. 도연이 윤호 앞에 도면을 펼쳐 놓았다. 간단해 보이는 등받이 의자였지만 윤호에게는 도전이었다. 나무의 결을 먼저 봐라. 나무도 사람처럼 성격이 있다. 억지로 굽히려 하면 부러지고 성질을 이해하고 따라가면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준다. 윤호는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의자를 완성했다. 비록 투박했지만 앉아보니 든든하고 편안했다. 잘했다. 도연의 칭찬에 윤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동반자지. 이 의자에 앉아 누군가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생각에 잠길 거다. 내가 만든 거야. 그 말이 윤호의 가슴 깊이 박혔다. 자신이 만든 것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어서 선반도 만들고 작은 탁자도 완성했다. 작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을 때마다 윤호는 자신감을 키워갔다. 도연도 제자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골목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건설 재개발 사업,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 윤호와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수막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나 이곳저곳을 측량하기 시작했다. 이 일대를 전부 허물고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거래요. 동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몇몇 가게들은 보상금을 받고 문을 닫기 시작했다. 한 달 뒤 목공소에도 철거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6개월 내에 이곳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하지요, 사부님? 도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그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구나. 그러나 윤호는 다르게 생각했다. 삼촌에게 버려졌을 때처럼 또다시 떠밀려 나가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사부님, 정말 나가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연은 제자의 단단해진 눈빛을 보았다. 2년 전 떨고 있던 그 소년이 아니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밤늦도록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다. 윤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다. 윤호는 매일 아침 공사장을 돌며 버려지는 폐목을 주워왔다.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윤호가 들고 온 건 페인트가 벗겨지고 못자국이 성성한 낡은 강목들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상했어. 그냥 땔감으로. 잠깐만요. 윤호는 그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표면은 거칠었지만 안쪽은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웠다. 마치 자신의 지난 날을 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윤호는 도연을 불렀다. 사부님, 이거 보세요. 작업대 위에는 놀라운 작품이 놓여 있었다. 폐목을 깎고 다듬어 만든 작은 서랍장이었다. 나무의 상처와 흠집을 그대로 살려내어 오히려 독특한 무늬가 되었고 거친 질감은 따뜻한 손맛을 전했다. 이게 그 폐목으로 버려진 나무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이야기가 되니까요. 도연은 감격했다. 제자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나무의 영혼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윤호는 계속해서 폐목 작품을 만들어냈다. 낡은 문짝으로 만든 책상, 부러진 석가래로 만든 선반, 색이 바랜 마룻바닥으로 만든 의자까지. 하나같이 거칠지만 따뜻한 매력을 풍겼다. 이거 SNS에 올려봐도 될까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려진 나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올린 사진과 함께 쓴 간단한 글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와, 이게 폐목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환경도 생각하고 디자인도 예쁘네요.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고 주문 문의도 잇따랐다. 며칠 뒤에는 기자들까지 목공소를 찾아왔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저도 한때 버려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윤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쓸모없어 보여도 진심으로 바라보면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목공소는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 커플들이 찾아와 가구를 주문했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철거 위기에 몰렸던 목공소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도연은 바쁘게 움직이는 제자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밤늦게 작업을 마친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사이로 목공소의 불빛이 따뜻하게 번져나갔다. 이제는 그 불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폐목학으로 유명해진 지 3년이 흘렀다. 윤호는 이제 25이 되었고
도연 공방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수제 가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고, 오히려 이 골목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어느 저녁 윤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호야, 나 지금 목소리였다. 7년 만에 듣는 삼촌의 목소리였지만 예전에 그 거칠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뉴스에서 봤어. 내가 성공했다고. 정말 자랑스러웠다. 삼촌의 목소리는 몹시 초라했다. 윤호야, 삼촌이 정말 미안해. 그때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며칠 후 만난 삼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재개발 투기에 실패한 후 연쇄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복수심이 스쳤으나 그 순간 도연의 말이 떠올랐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란다. 삼촌, 공방에서 일하세요. 윤호의 말에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단, 할아버지, 무덤에 같이 가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몇 달 후, 윤호는 공방을 확장해 희망목 공교실을 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삼촌은 그곳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윤호는 말했다. 저를 살린 건 미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상처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깎고 다듬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추방의 눈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의 눈이었다. 윤호는 삼촌과 나란히 서서 그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상처받은 나무와 사람을 동시에 치유하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